제가 개인 투자로 손실을 내본 적이 없어요. 위기는 항상 기회였다. 매매를 제일 많이 할 때는 위기였었던 것 같은데 위기가 왔을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현금이 있어야 돼요. 저는 리스크 관리 방법으로서 제일 좋은 방법이 있다면 지금 기준으로 S&P 500이 변동성이 한 20% 정도 나오거든요. S&P 500보다 변동성이 더 큰 애, 뭐 나스닥 100이든 아니면 뭐 테크탑 10 계열의 그런 애들을 60, 70%를 담으면 제가 이제 처음에 커버드콜을 출시를 했을 때 뭐 이제 언론이나 투자자분들의 반응이 뭐였었냐면 커버드콜은 하방이 열리고 상방이 좀 제한되어져 있다는 것 때문에 이 하방 위험, 하방이 열려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뭐 질책 아닌 질책을 제가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제 다음에 새로운 상품을 만들면 이 하방 위험을 어떻게 한번 막아보겠다. 투자에서 중요한 이 수익률의 원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수익의 원천은 기술의 성장에 따른, 혁신의 성장에 따른 기업의 생산성의 향상, 이런 것들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아마 농경사에서 산업혁명이 딱 넘어가던 그 시절에 GDP, 전 세계 GDP 계산해 놓은 차트를 보시면 이러다가 갑자기 산업혁명 터졌을 때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는데 지금 시대가 바로 AI에 기반한 그 혁명을 우리가 목도하는 세상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주식을 사야 된다, ETF를 사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그 평생 모아간다라는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게 마음에 안 든다? 왜 그러냐면 그 은퇴 시점, 결국에는 돈이 나가는 시점이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쓸 거냐, 이게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쓸 거냐까지도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상품은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가 어려운 분들한테 필요한 상품입니다. 왜냐면 장기 투자가 가능하면 굳이 이 복잡한 매매가 필요가 없죠. 그냥 냅두시면 되죠. 이 상품은 이제 약간 단기 투자, 한 2년 정도는 나는 가져갈 수 있는데 2년 뒤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까지의 투자분들한테 좀 적합하신 거고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본격 ETF 전문 채널 ETF 아는 형. 저는 진행의 염승환이라고 합니다. 자, 나무가 아닌 숲을 볼 수 있는 투자의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좀 시간이죠. 아는 형의 아는 형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초대 손님으로는 키움자산운용의 이경준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그 ETF 아는 형에 지금 출연을 해주셨는데 오늘 먼저 좀 방송하기 전에 소감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 ETF 업무를 2007년도에 이제 신입사원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ETF 업무 시작하고 나서 뭐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제 밑으로 이렇게 친구들이 안 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막내 생활을 엄청 오래 해가지고 항상 약간 ETF에서 막내 위치에 좀 있었는데 이번에 ETF 아는 형에서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뭔가 이제야 마침내 나이를 먹어서 ETF 아는 형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되게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상반기 좀 미국 증시가 반등해서 사실 미국 증시 걱정도 좀 많았잖아요, 상반기에. 근데 어느새 이제 사상 최고가를 또 넘어서서 또 계속 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되게 좀 고민되는 게 이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올라서 좋긴 한데 또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이게 너무 또 비싸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이제 본부장님께서는 좀 시장을 현재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그 의견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되게 시장을 심플하게 보는 편인데요. 일단 단기 시장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장기적인 어떤 시장의 구조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경제학 용어에서 불힙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황소 채직 효과죠. 불힙. 황소 가죽으로 만든 채직인데 그 황소 채직 효과라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채찍을 들고 있으면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건데 이쪽은 덜 흔들리고 여기 끝은 많이 움직이잖아요. 이게 이제 일종의 공급망 구조를 설명을 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소비자 한 명이 있고 여기는 공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불입 이펙트를 설명할 때 하는 얘기가 미국에 있는 소비자 한 명이 원래 볼펜을 쓰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변덕을 부려서 연필을 쓰게 됐다. 근데 그 연필을 사러 소매점에 갔더니 마침 연필이 소매점에 한 자루만 있어서 재고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소매점 사장은 도매점에 이제 주문을 해야 되는데
하나만 주문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죠. 박스로 네. 이제 주문을 한 거죠. 근데 하필 그게 도매상의 마지막 남은 연필이어가지고 연필 박스여가지고 이 도매상도 주문을 해야 되는데 그거죠. 중국에 컨테이너를 이제 주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문을 배로 네네. 와야 되니까. 근데 그 주문을 받은 중국은 공장을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마치 캐패시티가 차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그 공장은 다시 원자재로 구매해야 되니까 대량의 또 나무와 펄프와 흑연을 이제 구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소비 시장에 있는 한 명의 변덕이 이 끝단의 공급이나 원자재 쪽으로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라고 하는 소비 시장에서 주도하는 요게 이 한국이나 중국에 미치는 경제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변동성이 결국엔 클 수밖에 없는데 반대로 미국 시장은 여기 짧잖아. 소비 중심의 여기니까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경제학적으로 안정적이다. 라고 하는 베이스를 저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생각을 하면은 중국이나 이런 데 투자 잘 못해요. 왜냐면 이제 사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보시면 요즘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주문을 주냐 안 주냐를 가지고 운명이 갈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국 시장의 대형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 통계적으로 미국을 이제 1년 단위로 이제 시장을 봤을 때, 그 미국 시장은 상승하는 해가 70%고, 하락하고 이제 반등하는 해가 한 30% 정도 된다고,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세장일 때 할 수 있는 얘기는 앞으로 상승할 확률은 70%에 해당하는데 30% 정도의 불확실성은 있을 수 있어 라고 저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약세장일 때는 이제 약세장이지만 결국에는 다시 올라갈 확률이 70%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보통 전망에서 틀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 단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다면 여전히 오를 확률은 70%고 다만 불확실 확률은 30%가 될 것 같아. 거기 30%에 대해서 대비하면 될 것 같아.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이제 황소 채찍 효과를 좀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게 또 설명하니까 너무 좀 이게 와닿는 것 같아요. 마치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 좀 투자해야 되는 가장 명확한 이유를 되게 좀 쉽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워렌 버핏이 이야기하는 미국의 번영에 투자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 이런 원리에서 저는 시작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사실 좀 분위기들은 좀 그래도 이제 과거보다 좀 괜찮은 편이긴 한데, 시장이 항상 좀 이제 또 좋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 또 우리 한국 증시도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제 세금 문제로 한번 좀 휘청이는 모습도 나왔는데, 이게 시장 변동성은 언제든지 좀 커질 수 있을 때 혹시 이제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좀 관리를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그 개인 투자 얘기를 잠깐 해보면 제가 그 2007, 8년도에 아마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 ETF가 이제 삼성자산 운용에서 나왔습니다. 코덱스 차이나 H라고. 이제 제 개인적인 첫 투자였는데 그걸 투자해놓고서는 그 리먼 터져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 손해보고 팔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제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이후로는 제가 개인 투자로 손실을 내본 적이 없어요. 정말요? 네. 왜 손실을 내본 적이 없어요. 와, 대단합니다. 왜냐면 손실이 나더라도 이익 볼 때까지 절대 안 팝니다. 안 팝니다. 절대 팔지 않아요. 먹을 때까지 끝까지 들고 있다. 근데 어쨌든 좋은 자산에 투자하셨으니까 오른 거 아니에요? 주로 이제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주로 이제 사실 여기 투자 전문가분들 많이 나오시면 이제 장기 투자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 당시 제가 개인 투자하던 그 젊은 시절만 해도 그때 ETF의 최고의 투자 전략은 그 레버리지 ETF. 왜냐면 박스비 시대였거든요. 그 리먼 터지고 나서 한 10여 년가를 가까이 2009년부터 뭐 10여 년을 박스비 시대를 저희가 살았단 말이죠. 그때 사실 너무 쉽게 돈을 벌 수 있었던 거는 2000 뭐 초반? 2000 깨지면 그때 레버리 사서 기다렸다가 팔고 다시 또 뭐 이렇게 일 열심히 하다가 2000 깨진다 그러면 다시 들어갔다가 이것만 반복해도 돈을 쉽게 벌 수 있었던 시절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막 장기 투자, 한국의 전 장기 투자 문화가 지금 최근 5년 동안 막 이렇게 언급되면서 발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는 약간 그랬었던 게 있었고 저는 개인 투자가 결혼 전후로 되게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투자하는 방법이 자기의 스테터스에 따라 바뀌잖아요. 전 결혼이 좀 늦은 편입니다.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많이 늦었는데 그러니까 40살, 그 30살 때 굉장한 리스크 캐패시티, 그러니까 위험 감내도라고 하잖아요. 돈 쓸 데가 없으니까. 돈 쓸 데가 없으니까 되게 공격적인 투자를 굉장히 이제 할 수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버티는 건데,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게, 그 코로나 저는
터지고 나서 결혼했거든요. 이게 코로나 때 시장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할 때 맞아요. 저는 거의 제 가용 자산의 대부분을 미국의 TQQQ 세배 레버리지, 세배짜리요? 세배에 이제 그 이상 좋은 상품을 찾을 수 없다. 제가 ETF를 그 당시 10몇 년을 했는데 TQQQ보다 좋은 상품을 찾을 수가 없다. 해서 거의 이제 몰빵을 했었던 기억이 저는 사실 나는데요. 그래서 사실 저는 되게 이제 리스크 주식 몰빵 투자도 해보고 현재도 주식 자산이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위험 감내도가 굉장히 큰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그런 경험들을 비추어 봤을 때 위기는 항상 기회였다. 매매를 제일 많이 할 때는 위기였었던 것 같은데 위기가 왔을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현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여가지고 사실 많은 분들이 뭐 S&P 500에 뭐 다 사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리스크 관리 방법으로서 제일 좋은 방법이 있다면 지금 기준으로 S&P 500이 변동성이 한 2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0% 정도 나온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 S&P 500보다 변동성이 더 큰 애, 뭐 나스닥 100이든 아니면 뭐 테크탑 10 계열의 그런 애들을 60-70%를 담으면 걔네들이 한 30% 정도 변동성이 나오니까 이제 70%니까 한 20% 정도 변동성이 나오잖아요. 걔하고 안전자산, 현금 이렇게 7대 3이나 6대 4 정도로 들고 가고 있다가 뭔가 일이 터졌을 때 20-30%로 플랜 B로 뭔가 물타기, 복구의 기능 이런 거를 하는 게 심리적으로 되게 저는 편하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S&P 500을 다 풀로 갖고 있고 현금이 없으시면은 위기 상황에 왔을 때 이 한국인의 민족성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 사실 그래서 약간의 현금을 가져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 어떤 투자 전략이자 관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변동성은 언제든 오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사실 모르지만 그래도 그걸 대비해서 항상 현금을 일정 부분 가져가야 위기 때 그걸 적절하게.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리스크 관리다. 그리고 이제 또 저만의 기법, 많은 분들이 쓰실 수 있는 기법은 현금을 이제 다 투자했는데 아직도 빠지고 있다. 그러면은 레버리지 ETF가 사람들이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물타기용이거든요, 이게. 현금으로 이제 리스크 익스포저를 이제 1배짜리를 샀다. 근데 더 빠지고 있다, 더 물타야 된다. 그럼 얘를 팔고 2배 레버리지를 하면은 물타는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안 된다. 그럼 3배까지 가는 이제.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죠. 믿음으로. 끝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미국 투자에 대한 그런 믿음으로 이제 하는데 이런 식의 약간 기법도 되게 재미있는 수단인데 지금 결혼하고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결혼 이후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안전한 투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혼하기 전까지만 하자. 아니, 결혼하기 전까지는 왜냐면 되게 말씀드리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나의 스테터스, 나의 재무 상태,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삶의 단계에 따라서 투자하는 방법은 다 다를 수 있다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남이 하는 방법을 내가 따라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느냐?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기 투자가 마음에 편하신 분도 있고요. 그거 안 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꼭 강요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처한 상태나 뭐 스타일이 더 중요한 거지. 거기에 맞춰서 맞습니다. 뭐 절대 정답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자 베이비 부머 이제 세대의 이제 은퇴가 좀 본격화되고 있는데 투자 트렌드가 저도 많은 이제 이렇게 그 개인 투자자분들 만나보면 옛날에는 그냥 이제 주식 투자하시면 주식 투자 얘기만 하는데 요즘엔 그게 아니고 확실히 자산 배분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금흐름 플러스 이제 안정성 이런 좀 중심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런 이제 변화가 좀 앞으로도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트렌드라고 좀 보시나요? 네, 굉장히 아마 중요한 포인트고 중요한 트렌드일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과거 얘기를 해보면 저희 그 58년 개티 저희 베이비 부머 1세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일반적인 노후 준비는 궁극적인 목표는 건물을 사시는 거였어요. 이제 뭐 상가 건물이라던가 뭐 이런 걸 해서 이제 거기 나오는 월세나 이런 걸 통해서 노후를 보장해 보겠다. 뭐 이런 노력들을 하셨고 성공하셨던 걸로 저는 많이 알고 있는데 요즘 이제 수익성 부동산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엄청 안 좋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규제 같은 거 이제 건물 관리에 대한 규제도 되게 심해졌고요. 배달 시켜 먹는 문화들 이런 문화들이 발달하고 인구는 줄어들고 하니까 공실률은 높아지고 감가상각은 커지고 아무튼 이러면서 이쪽 수익성 부동산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베이비 부머 분들이 지금 계속 뭐 1년에 뭐 몇백만 명씩 은퇴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런 분들이나 이런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제 과거에 있던
그런 노후 준비 수단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금융투자 쪽 어떻게 보면 깔끔하거든요. 이 부동산 관리보다는 금융투자가 뭐 세금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데 부동산 투자보다는 금융투자를 통해서 현금 흐름을 창출해내는 거 그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시고요. 네네네. 근데 또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월배당 ETF들이나 요즘 이제 유행하는 이분들의 어떤 이제 통계를 보면 네. 젊은 분들도 그런 현금 흐름 투자에 엄청 관심이 많으세요. 물론 파이어 같은 이제 일찍 은퇴하겠다라고 하는 문화도 있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재무관리 이론의 라이프 사이클 그런 이론을 보시면 이제 자본 적립기가 있고 네. 인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미국의 기준으로 보면 미국 사람들은 대학 졸업해서 바로 이제 취직해가지고 네.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자본을 네. 적립하는 네.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근데 한국의 젊은 세대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일단 취업도 되게 늦고 공부도 오래 하시거든요. 제가 막 기억 보면은 신입사원이 30대 이제 오거든요. 결혼도 엄청 늦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본 적립 자체가 적은 거예요. 이게 기간 자체가 불안하고 짧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옆에 사람들 보고 하다 보니까 이거 노후에 문제를 될 수 있겠네. 이 불확실성 또 이런 또 미국 사람들이 없는 것 중에 하나랑 한국 사람이랑 차이점 중에 하나 사교육비 중에 하나. 그렇죠. 또 결혼해서 보면 돈 엄청 나가거든요. 맞아요. 전 결혼해가지고 얘기 나왔는데 분유값이 이렇게 비싼 거, 기저귀 값이 이렇게 비싼지 난 상상을 초월했는데 하는데 돈이 많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금 흐름에 쪼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도 현금 흐름을 이제 어떻게 구축해 나갈 거냐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지금 뭐 최근에 나오는 커버드 콜 ETF라던가 월배당이 이제 이게 되게 인기가 있는 게 그런 선택인 거죠. 사실 자본 적립기가 짧아지니까 한국 투자자분들이 이제 코인 투자, 레버리지 이런 것들을 막 했는데 이게 이제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좀 안정적인 선택으로서 현금 흐름을 키워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투자 전략을 이제 관심을 가져가는 그런 트렌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이 좀 미국이랑 그런 차이점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금은 그런 쪽으로 지금 이 트렌드가 이제 월배당이나 아까 말씀하신 커버드콜 쪽으로 계속 이제 바뀌어 나가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구조적이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언급을 해주신 한국이 정말 안타까운 게 이게 적은 돈으로 또 기대 수명은 엄청 길잖아. 한국이 오래 살잖아. 또 의료보험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을 국가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약간 그런 사회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그러면 이제 1, 2년 안에 지금 이제 뭐 ETF 시장도 계속 커지고 있는데 더 커질 만한 뭐 그런 ETF 뭐 전략이나 뭐 테마가 있다면 좀 어느 쪽에 좀 주목하고 계세요? 저도 약간 놀라운 포인트인데요. 자산운용사에 있는 사람들의 꿈이 뭐였었냐면 예전에 이제 은행에서 이제 한국의 적립식 펀드 붐이 끝나고 한국의 국민재테크는 ELS였습니다. ELS. 그러니까 ELS를 대체하는 상품을 만들고 싶다가 자산운용사들의 꿈이었는데 지금 그 역할을 커버드콜 ETF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커버드콜을 만들고 운용했던 사람이지만 커버드콜의 인기가 이 정도로 커질 거라고는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고요. 지금 이런 추세나 사회적인 분위기, 투자자분들의 반응을 비춰봤을 때 지금 10조 정도 됐거든요. 10조 정도 됐는데 뭐 30조, 40조. 예전에 ELS 시장이 전체는 100조 정도 됐었고 미국 은행 쪽에서 한 60조까지 팔았었던 것 같은데 그거의 한 절반까지도 ELS 시장을 대체하는 수준까지 성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커버드콜 ETF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도 앞으로도 뭐 꾸준하게 이제 커버드콜 시장은 좀 성장한다 이렇게. 약간 특이한 사건입니다. 특이한 현상인데 엄청 커질 것 같다라는. 이거 출시를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좀 빠르고 지금 성과도 되게 좋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지금 나온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 한 뭐 1, 2년 말씀하셨으니까 2년 정도의 트랙 리코드가 쌓이고 이게 괜찮네라고 하는 어떤 검증이 완료가 되면은 굉장히 폭발적인 또 성장세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본부장님께서 이제 국내에서 처음 이 커버드콜 ETF를 도입하셨다고 좀 들었는데 ETF 시장이 이제 큰 트렌드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근데 이번에도 그 이경준표 커버드콜을 출시했다 이렇게 좀 들었습니다. 키움 미국 테크 100 월간 목표 해지 액티브 ETF. 사실 이게 이름만 들으면 이게 너무 뭐가 많이 들어요. 엄청 뭐 미국 테크에 100 뭐 투자하는 것 같긴 한데
뭐 해지 액티브 이것도 좀 생소하고 네. 그래서 좀 하나하나 이름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네. 예. 여기 그 이제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커버드콜 ETF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냥 저희가 보통 이제 구별을 할 때 1세대 커버드콜이라고 그러고요. 이제 제가 처음 이제 시도한 거는 2세대 커버드콜이라고 2세대. 해서 커버드콜 ETF의 기존에 있었던 어떤 단점을 해결하고 이제 발전시킨 어떤 그런 버전이었고요. 이번에 이제 제가 출시한 상품은 그 제가 이제 처음에 커버드콜을 처음에 이제 출시를 했을 때 뭐 이제 언론이나 투자자분들의 반응이 뭐였었냐면 커버드콜은 하방이 열리고 상방이 좀 제한되어져 네.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 하방 위험, 하방에 열려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뭐 질책 아닌 질책을 네, 제가 네, 많이 네.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제 다음에 새로운 상품을 만들면 이 하방 위험을 어떻게 한번 막아보겠다. 라고 해서 이제 제가 이번에 이 상품을 설계를 해봤고요. 네네. 이 상품은 커버드 콜은 절대 아니고요. 예. 이제 프로텍티브 풋, 이제 커버드 콜의 반대가 되는 반대. 아래는 막고 위가 열린 그런 구조를 추구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름이 좀 특이한데 미국 테크백, 뭐 잘 아시는 이제 미국의 기술주의 네네. 백종목에 투자하는 기초 자산을 쓴다라는 거고요. 월간 목표 해지라는 것은 해지가 이제 그 울타리라는 뜻이잖아요. 네, 맞아요. 울타리에서 해지 펀드 할 때도 해지 이제 리스크를 막는다. 막는다. 근데 어떻게 월 단위로 목표를 가져서 월 단위로 방어를 하는 메커니즘을 가진 ETF다라는 거고요. 뭐 옵션 전략 관점에서 측면에서 보면 뭐 프로텍티브 풋 전략이라고라는 표현으로 쓰지만은 저희가 이제 교과서에서는 그 포트폴리오 인슈런스, 포트폴리오 보험 전략이라고 하는 또 용어로 이 전략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품이 뭐 참 되게 저도 되게 시청하시는 분들과 이 기사님께 죄송스러운데 네. 아마 현존하는 ETF 중에 가장 복잡한 구조를 내부적인 아니, 이름 자체가 복잡해요. 그 블랙숄즈라고 해요. 옵션 가격 모형이 있는데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기초지수 방법론에 그 옵션 가격 모델이 지수 방법론으로 들어간 ETF는 전 세계 최초입니다. 와. 근데 이거를 좀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는 트레이딩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이로 셀 하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돈을 번다. 그죠. 요 얘기가 다 아시는 얘기고요. 네. 또 다른 얘기가 뭐냐면 buy high, sell higher. 네. 그죠. 더 네, 비싸게 파는 하이 거. 사서 네. 비싸게 샀지만 더 비싸게 팔자. 이게 두 가지 단어,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는 저가 매수를 해서 가치 투자를 해서 저가 매수를 해서 이제 수익을 실현한다. 두 번째 이야기는 추세 추종을 하겠다. 추종. 모멘텀을 쫓아가서 추세 추종을 한다라는 전략인데요. 이 상품은 철학이 이 바이 하이, 셀 하이열의 철학을 가지고 추세를 있다고, 따라간다. 예, 추세를 가져가고 있다. 근데 추세 전략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추세를 따라가지만 그 추세가 갑자기 꺾이거나 이제 네네.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이 추세 시작했나 보다 하고 들어갔는데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손절입니다. 손절을 해야 돼. 그러니까 추세 추종의 전략의 핵심은 손절인데 그러면 이 손절과 추세 추종을 반복을 하는 매매를 하면 되게 안정적인 수익률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추세 추종과 손절을 반복하는 수익률의 패턴을 역으로 보면 옵션 전략의 관점에서 보면 그 패턴이 바로 아래는 막히고 손절 위는 열리는 이게 이제 프로텍티브 풋 구조 뭐 다른 각도로 보면 콜옵션 매수랑 비슷한데 제한된 범위의 손실만을 가지되 상방은 여는 그런 구조가 이제 구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품은 약간 이제 옵션 전략의 프로텍티브 풋의 구조를 추구하지만 실제로 매매는 미국 기술주에 투자하는 ETF랑 뭐 교과서에 무위험 자산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3개월짜리 국고채. 미국의 국고채죠. 미국의 국고채를 이 자산 배분, 동적 자산 배분, 추세 추종과 이 손절의 원리를 통한 자산 배분을 통해서 요 구조를 구현해내는 그런 상품이다. 결국엔 기초자산은 나스닥 100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올라갈 때 지금 요즘에는 막 올라가니까 추세를 따라갈 거서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갑자기 뭐 지난 4월처럼 막 갑자기 폭락장이 온다면 여기서 자동으로 그러면 이제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투자자들이 이제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서 기계적으로 손절하고 그걸 좀 안전한 쪽으로 좀 약간 돌려놓고 맞습니다.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이 촬영일이 저희가 8월 1일인데 이 상품은 월간이니까 8월 1일 요때 가격을 기준으로 손절선이 정해지는 겁니다. 정해져요 미리. 이때부터 이 가격이 이제 손절선이 되고요. 이 손절선부터
손절사일 때 저희 펀드는 네. 주식 비중이 한 50%, 채권 비중이 50%입니다. 네, 왜? 네. 한 달 뒤에 주가가 이 가격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라는 확률 50대 50이니까 그쵸, 그쵸. 50% 주식을 사놓고 자, 시작하면은 주가가 이제 오르기 시작한다. 네. 그러면 주식 비중을 쫙 아, 사서 네, 네.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여기서 시장이 빠지네? 하면 주식 비중을 줄이는 거죠. 이런 식의 반복적인 매매를 통하면 이 요 구조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저희는 이제 다만 이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매매 비용이 네. 많이 수가 있는데 선물 매매를 통해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근데 이거를 손으로 매매 안 하고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에 상장되어져 있는 그 옵션을 사면 되거든요. 네. 나스닥 지수 네, 옵션을 네. 사면 되는데 이게 너무 비싸요. 비싸서. 그게 비싸니 우리가 직접 손으로 만들어서 금융공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요 구조를 월 단위의 옵션을 손으로 만들어내자. 요 개념입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너무 사고 싶은데, 갑자기. 저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름 그대로 프로텍티브니까 네, 네, 방어도 네. 해주고, 그리고 네. 올라갈 때 오히려 이걸 계속 또 매수도 하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이게 사실 개인 투자보다 제일 힘든 게 손절 못 하거든요. 네, 맞아요. 빠질 그게 제일 때. 어렵거든요. 근데 그걸 또 예, 예. 적절하게 이제, 그래서 이제 월 단위로 해준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 좀 정확히 이해를 했고요. 그 키움 이제 미국 테크백 월간 목표 해지 액티브 ETF 상품과 그리고 요즘에 이제 어쨌든 그 이제 커버드 콜과 버퍼용 ETF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근데 네, 이런 거랑 좀 약간 차이가 있나요? 맞습니다. 이 상품과? 그렇죠. 커버드 콜 ETF는 말 그대로 그냥 현금 흐름을 중시하시는 분들. 네. 요즘 초고배당 막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연 뭐 12%, 15% 네. 막 이런 현금 흐름을 주는 상품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커버드 콜 ETF는 뭔가 현금 흐름에 포커스한 상품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버퍼 ETF는 좀 어려워요. 네. 이 버퍼 ETF는 사실 버퍼 ETF에 담겨져 있는 철학도 마치 이 프로텍티브 푸드 구조랑 동일하게 아래를 막고 싶은 근데 아래를 막고 싶은 상품인데 이게 너무 비싼데 네. 저희는 손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다면 버퍼는 이게 비싼 옵션을 매수를 했으니 싼 옵션을 두 개를 아래랑 네, 위랑 네, 아래에서 네. 두 개를 팔아서 이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개념이거든요. 이 상품의 특징은 뭐냐면 시장이 어떤 제한된 선 10%와 그 캡이라고 하는 그 10몇 프로 네네. 요 사이에 시장이 있을 걸로 예측됐을 때 유리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상품은 뭐 미국에서 이제 이 상품 이런 유형의 상품을 부르는 이름이 테일 리스크 헤지 ETF입니다. 뭐 블랙스완 리스크가 네. 알려져 있는 그런 꼬리 위험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갑자기 충격적으로 쇼크가 나서 시장이 급락해버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상품은 특정 선에서 주식을 다 팔아버리잖아요. 쇼크가 나가지고 물론 일정 부분 터지겠지만 이 아래에서부터는 이제 시장은 빠지고 있겠지만 얘는 이렇게 막히는.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손실의 위험 내가 대응하기 쉽지 않을 때 오 하는 사이에 빠지고 이제 끝나잖아요. 근데 그때 이걸 끊어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이제 일반적인 위험 구간에서는 시장 상승분을 100%는 쫓아가지 못하고요. 한 70%, 50%에서 왔다 갔다 해서 채우는 거니까 50%와 100% 사이 어느 순간에 수익률을 상승할 때는 주잖아요. 저희 뭐 시뮬레이션을 보면 한 70% 정도 쫓아가는 월 단위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퍼 ETF는 어쨌든 이제 약간 그 프로텍티브랑 좀 비슷하게 맞습니다. 하방을 좀 막아주려고 하는 시도였 그런 측면에서 예, 좀 좋다 이렇게 네, 좀 말씀해 네. 주셨고 네. 그 옵션은 이제 직접 사지 않고 네, 이제 네. 방어 전략, 이제 프로텍티브 펫을 복제한다 네.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데 이게 좀 의미를 조금 이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깔끔한 방어 전략은 옵션 매수가 맞거든요. 옵션 매수. 스탠다라이즈한 데 있는 옵션을 사서 방어하는 게 맞는데 옵션을 사서 하면 하방은 막히고 위가 열리는 거죠. 이거는 모든 투자자가 원하는 손실은 제한되고 상방은 열려있는 구조는 너무 당연히 네, 모든 그래. 사람이 원하는 건. 그럼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는 비싸죠. 비싸. 그냥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복제를 너무 정품이 비싸니까 복제를 하는 개념. 복제를 그러니까 했다. 짜장면이 요즘 너무 비싼 여의도 짜장면은 비싸지 않습니까? 비싸요. 그래서 네. 짜장면 대신에 짜파게티를 좀으로 만족하겠다. 약간 그런 컨셉이라고 이제 살짝 생각하시면 돼요. 맛있잖아요. 짜장면 맛있는데 좀 묘한 다름이 있잖아요. 묘한 다름. 맛있지만 네, 다름. 그죠. 예, 그래서 약간 이제 성과가 실제 옵션을 쓴 것보다는 조금 좀 불규칙하고 덜하네. 일정하고 약간 후행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뭘 예측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그 변화에 그냥 대응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후행성이 있습니다. 후행성 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이제 단점
존재한다라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이제 하방을 막는 것 자체를 하려면 너무 좋은 거는 옵션 사면 되는데 너무 비싸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복제를 한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하락을 이제 방어해 준다고 하셨는데 지난 4월에 네, 실제 네, 이제 네. 사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맞습니다. 관세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그때 당시로 좀 돌아가서 어떻게 좀 위험 관리를 했는지 네.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아마 연초 이후 차트를 보면서 이제 네.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연초 이후에 이제 사실 올해 2025년 시작할 때부터 시장에 좀 변동성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존재를 했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저희가 이제 잘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실 실제 하락하는 거는 뭐 2월부터 실제로 2월부터, 약간 시장을 네네. 하락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월에 이미 저희가 지키고자 하는 방어선을 터치를 해서 네. 선이 이렇게 계단으로 방어가 되는 그런 부분이 보이실 텐데 2월부터 이제 그게 이제 계단식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상품은 특정 혼자서 저희가 주식을 다 비운 순간을 의미를 하는 거겠죠. 그 시장이 이렇게 쭉 하락하는 구간에서 이렇게 막고 있다가 이 상품의 특징이 뭐냐면 월초에 50%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3월 31일, 4월 1일 그 30일 때 이제 주식 비중이 거의 없다가 다시 리셋 50%로 다시 옮겨 딱 했을 때 4월 4일에 관세 리스크가 터진 거잖아요. 터졌죠. 그러면 그때 이제 그만큼 저희가 보유한 만큼 터진 겁니다. 그 다음 날에 이런 손절선 밑으로 깨졌네. 전략 매도. 그럼 다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이후에 자동으로 시장에 또 반등해서 올라오니까 그걸 감지를 해서 다시 주식을 채워나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빠질 때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빠지고 오를 때는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죠. 이렇게 U자형의 반쪽 U자형의 모습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품의 특징은 사실 투자자분들 보시면 이제 V자 반등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V자 반등. 보통 이제 V자로 빠졌다가 이제 V자로 올라가는 구조인데 이 상품은 이 V자인 상황에서 이렇게 꺾인 U자의 형태를 취하는 그런 특성을 보이는 상품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류의 상품은 당연히 이제 장기로 오랫동안 이 방식으로 쭉 투자를 하면은 좀 편하실 거잖아요. 하락장에서 그렇죠. 변동성이 낮아지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 투자를 하시더라도 편한 어떤 특성을 가집니다. 이 변동성을 측정을 해봐 10%대거든요. 지금 이제 S&P 20%대니까 그 미국 채권 15년 만기 채권의 변동성이 그 정도거든요. 네네. 그 정도 변동성인데 수익률은 이제 주식의 수익률, 우상향의 패턴을 가지는 그런 성과를 가지고요. 근데 요런 차트를 보시면 약간 드시는 생각이 4월 4일날 폭락하는 그 구간에 딱 보시면 이 상품은 폭락하면은 이제 자기 익스포저만큼만 떨어질 거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손절선에 꺾이고 그 순간을 보면 얘 기초지수 원지수 뭐 나스닥 100이라고 이제 표현하시는데 그 지수는 요의 밑에 있겠죠. 네, 밑에 있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한국인의 민족성상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얘는 지금 사실상 주식이 5%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대부분 95% 달러인 거예요. 사실 이 상황. 현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이 이렇게 돼 있어. 네. 뭘 해야 되는가? 3배? 3배 사야 되는 거예요? 하고, 요거를 살 것이냐. 그러면은 이 상품의 단점 중에 하나가 V자 반등일 때 요게 U자니까 답답하시잖아요. 여기 이런 부분에, 요런 상황에서 조금 단기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까? 레버리지를 써도 되고, 그렇죠. 고베타를 찾아도 되고, 그런 많은데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막는 거거든요. 도대체 내가 언제 꺾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데 얘는 일단 자동으로 그 선택을 한 번을 얘가 해주는 거예요. 해주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또 한국인의 민족성이 저가 매수의 또 물타기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장기를 발휘해서 이제 새로운 기회를 탐색할 수 있는 그런 특징, 그러니까 옵션 구조라는 게 장기로 롤오버해서 투자를 해도 의미가 있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트레이딩적인 묘미도 가지고 있는 게 이런 상품 전략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스닥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는데 변동성이 무서워서 안 하는 분도 맞습니다.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변동성이 크긴 크잖아요, 사실. 이 상품 그런 면에서 되게 좀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사실 옵션 전략이 탄생한 이유는 인간의 어떤 심리거든요. 공포 그걸 피하고 싶다. 피하고 싶다. 그 심리적인 거.
나는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다. 그 현금이 미래의 수익보다 지금의 현금이 좋아. 이 욕망, 이게 커버드 콜이거든요. 네. 그런 심리적인 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옵션 전략을 추구하는 상품은 그런 측면에서 심리적으로 되게 사람들한테 혹하는 포인트가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프가 확 밑으로 이렇게 꺾이면 그때 3배를 사야 돼. 약간 느낌이 좀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ETF는 리밸런싱을 하잖아요. 네, 보통. 근데 이 상품의 리밸런스 주기는 또 어떻게 되고 어떤 기준으로 리밸런싱을 하는지 좀 그것도 설명해 주시면 이 좋겠습니다. 상품은 아마 현존하는 ETF 상품 중에 가장 비중 변화가 많은 가장 비중. 매일 모니터링을 측정을 하고 매일 매매를 네.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매매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5% 단위로 이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네. 5% 그 버퍼에 해당하지 않으면 변화가 매매를 하진 않습니다. 네. 다만 모니터링은 계속 하는 거죠. 공식적인 리밸런싱 주기는 매일이다. 매일 한다. 매일 이제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대응하는 거는 이제 바뀐다라는 거고요. 어떤 지표를 통해서를 하냐고 여쭤보셨는데 그 옵션 가격 모형의 이 핵심은 이거거든요. 아마 트레이딩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기가 손절선을 정해놔도 도대체 어느 시점에 내가 손절을 해야 되느냐 이걸 결정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순식간에 움직여버리니까. 얘는 이제 확률, 옵션 가격이라는 건 확률이거든요. 네. 이 옵션이란 거는 이 가격 행사가가 현재 주가가 여기에 있는데 이 행사가 밑으로 떨어질 것이냐 안 떨어질까냐를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야 지금 옵션 가격이 나오는 거거든요. 잔존 만기 한 달짜리인데 한 달 동안 얼마의 기간이 남아 있고 변동성은 얼마인데 지금 주가가 이 정도 벌어져 있으니까 확률적으로 지금 추세가 이러니 이 선을 몇 % 확률로 내려갈 거냐 아니면 지킬 것이냐 요거를 계산을 해서 옵션 모형을 통해서 그 확률을 가지고 이제 비중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절 매매인데 조금 정교한 손절 매매다. 너무 운영하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이거? 그러니까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래요? 네,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얼굴 표정은 아니시고. 아닙니다.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열심히 하신다는 건 네, 또 네. 당연히 이제 고객분들한테 또 좋은 거니까. 어쨌든 잦은 이제 이렇게 리밸런싱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보수가 좀 많이 들어갈 수가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보수가 좀 어느 정도 되고 투자가 실제로 그럼 매월 체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좀 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총보수가 0.49 정도 되고요. 네. 뭐 이제 투자자분들 합성 총보수 이런 거를 전체 비용은 궁금해 하시는데 아직 정확히는 안 나오는데 저희가 매매 비용으로 어쨌든 최소화를 추구를 해서 뭐 매매 비용은 0.5% 정도 원체 이제 거래가 많다 보니까 이제 매매 비용이 존재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비용들은 존재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상품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매월 첫째 날 이 방어선이 어디에 구축되어져 있느냐. 아까 같은 계단의 상황이 되었을 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관은 없는데 그 투자자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매월 첫째 날부터는 이 비중이 바뀌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새로운 옵션이 시작돼요. 네네. 그러니까 이 투자는 한 달짜리 옵션을 계속 반복적으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매월 첫째 날에 새로운 옵션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번 달 거는 끝났고 새로운 게 시작되기 때문에 시장은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다음 날에 갑자기 주식 비중이 5%로 확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투자자분들은 이때 고민을 하시는 거죠. 고민을 할 필요가 있죠. 쭉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일종의 콜옵션이잖아요. 네. 내가 콜옵션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를 매월 1일 전에 판단은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주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냥 그런 관점을 모니터링 하시면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네. 운영 구조나 이제 결과에서 이제 기존 옵션, 풋옵션 이제 직접 매수와 좀 비교를 해가지고 장점이나 단점을 좀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은 비용이 좀 낮다. ETF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공개하잖아요. 이제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하는데 그 매일매일 주식 비중을 공개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얘가 왜 이렇게 움직였고 내일 또는 얘가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 거죠. 근데 옵션을 써버리면 옵션은 이 안에 델타가 있지 않습니까? 만기 이제 그 시점에 따라서 그 일반 대중들은 얘가 왜 이러는지를 정확하게 예측이 안 돼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버퍼 ETF 같은 걸 보면 이게 1년 옵션을 쓰거든요, 만기. 얘는 진짜 사람의 직관, 내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 거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수익률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는 거고요.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V자류, 후행성이 일부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급등락하는 장에서 조금은 일반 옵션 대비했을 때 뭔가
불규칙하고 일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점일 것 같습니다. 네. 지수를 추정하는 ETF는 사실 이제 뭐 평생 모아라. 사실 워런 버핏도 얘기를 했잖아요. S&P 500 이제 투자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전문가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뭐 이 상품은 어떤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평생 모아간다라는 표현이 약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 그게 마음에 안 든다. 왜 그러냐면 그 은퇴 시점 결국에는 돈이 나가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들어오는 그렇죠. 돈보다. 그러니까 평생 들고 갈 수도 있는데 평생 모아가는 거는 어디선가 끊겨야 되고 사실 투자는 그 수단이잖아요. 네. 중요한 거는 어떻게 쓸 거냐. 이게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쓸 거냐까지도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평생 모아간다라는 부분은 조금 네네. 이제 더 저희가 깊게 생각해 볼 네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국의 일반적인 연령 구조를 봤을 때 지금 40대, 50대, 60대 이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네. 이분들한테 평생 모아가라? 이런 표현은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이 상품은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가 어려운 분들한테 필요한 상품입니다. 장기 투자가 어려운 단기 투자를만 해야 되는 분한테 위한 상품입니다. 왜냐하면 장기 투자가 가능하면 굳이 이 복잡한 매매가 필요가 없죠. 그죠. 그냥 냅두시면 되죠. 한 5년, 10년 정도 냅두시면 제일 싸고 깔끔한데 모든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게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은 이제 약간 단기 투자, 한 2년 정도는 나는 가져갈 수 있는데 2년 뒤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까지의 투자분들한테 좀 적합하신 거고요. 뭐 물론 투자 기간을 떠나서 나는 위험 회피도가 이 지금 막 시장의 불확실성 막 그런 것들을 막 보고 계좌 까봤더니 마이너스 8알씩 보면 심장이 떨려면은 이거 건강에도 안 좋잖아요. 그죠. 난 그런 게 싫어. 그래도 난 적게 먹어도 되니까 난 그런 걸 보기 싫어 하는 분들을 위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는 하고 싶은데 네. 근데 뭔가 좀 변동성은 또 나올 것 같아서 맞습니다. 불안도 하고 네. 그러니까 안 하자니 뭔가 좀 그렇고 네. 그럴 때 오히려 맞습니다. 이 하방을 막아주기 때문에 고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당한 수익률이 적당한 중요하거든요. 수익. 적당한 수익률. 딱 이거 저한테 너무 잘 맞는 것 같은데. 키움 미국 테크 100 월간 목표 해지 액티브 ETF가 이제 혹시 그 조합해서 쓰면 또 이렇게 자산 배분 효과가 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ETF가 있으면 하나 추천해 주시고 그 이유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산 배분 전략에는 저는 세 가지의 큰 유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산 배분 전략에는. 하나는 고정형 6대4, 7대3으로 고정하는 방식이잖아요. 두 번째는 TDF처럼 디리스킹, 나이에 따라 디리스킹. 세 번째는 동적으로 매매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상품은 이미 이 ETF 안에서 주식과 채권을 동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방법으로 자산 배분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동적으로 매일 가장 보수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자산 배분은 이 안에 끝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산 배분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상품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V자에 약하다. 네네.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레버리지 ETF가 궁합에 딱 맞다. 레버리지. 급락했던 이 구간에 맞아. 주식 천천히 채워 올라가는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때가 필요하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너무 잘하는 영역이 아니냐 싶고요. 그런 그래서 레버리지 ETF랑 궁합이 잘 맞다. 한국 분들한테 딱 어울리겠네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그 레버리지랑 인버스를 번갈아 가면서 투자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인버스를 해보면 쉽지 않거든요. 이게 비용도 있고 이렇게 돈이 더 들어가고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약간 이런 애가 대신해준다라는 컨셉도 이해하시기에 좋으실 것 같아요. 키움 미국 테크 100 월간 목표 했지 ETF 자체가 사실 자산 배분이 아예 들어가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걸 하는 순간 이제 자산 배분이 되지만 변동성이 아래로 아주 커졌을 때 그때 이제 나스닥 레버리지를 섞었으면 좀 좋을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좀 언급해 주셨고. 자, 그리고 이제 본부장님이 그 DC형 이제 뭐 퇴직연금 계좌 좀 운영하고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본부장님이 가장 많이 담고 있는 ETF 세 가지 있으시면 한번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근데 약간 막 ETF 종류를 막 늘리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요. 제가 이제 원래 DB형이었다가 이제 DC형으로 바꾼 지가 얼마 안 되긴 하는데 그 DB형이었다가 DC형으로 바꿔서 제가 이제 전 직장에 들고 있을 때 제가 되게 좋아했었던 상품이 타이거 미국 테크탑 10 타겟 커버드 콜. 타사 얘기인데 제가 만든 거긴 한데 이게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명품이거든요. 명품이죠. 그러니까 커버드 콜을 이게 만든 설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되게 명품 ETF인데
요거를 사실 되게 많이 들고 있었어요. 이거를 얼마 전까지, 지난주까지 들고 있다가, 이제 저희 이번에 방금 소개해드렸던 네. 그 상품 출시하고 하고 나서 전략 매도하고, 네, 전략 매도하고, 저희 이번에 나온 그 미국 테크백 월간 목표 해치 액티브 ETF로 이제 완전히 다 바꿨어요. 완전히 다 바꿨다. 네, 완전히 다 바꿨습니다. 한 종목만 들고 있어요. 깔끔하게. 너무 급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예, 명품으로 생각하셨다. 왜냐면 게임에 또 수익률이 많이 좋아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네네. 보내줬어요. 알겠습니다. 타사지만 아까 뭐 타사 얘기도 해주셨지만 이건 정말 좀 탐나는 상품이 혹시 있으신지?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 테크 탑10 타겟 커버드 콜도 굉장히 괜찮은데 타이거의 그 나스닥백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이라고 네. 원데이 옵션을 가지고 이제 만든 그 상품이 있는데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혹시 네, 만나셨어요? 하는데 네. 그 상품이 특징이 뭐냐면 지금 그 한국 ETF 이제 히스토리 중에 상장하는 첫날 가장 많이 팔린 상품. 1위. 1위요? 제가 이제 그 상품을 보면은 되게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멋지게 잘 만들어진 상품이 아닌가. 그리고 이게 아마 검증이 되면 지금도 되게 신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검증이 끝나고 나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향후 이제 5년간 꾸준히 모아갈 수 있는 그런 ETF 있으면 뭐 한두 가지 또 뭐 국내도 상관없고요.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에서 중요한 게 수익률의 원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기존적인 베이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네. 시장 경제 네. 전체가 성장하는 그 효과. 그게 패시브 투자 철학의 어떤 가장 기본인 것 같은데요. 그거 다음에 가장 중요한 수익의 원천은 기술의 성장에 따른, 혁신의 성장에 따른 기업의 생산성의 향상, 네. 이런 것들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아마 농경사회에서 산업혁명이 딱 넘어가던 그 시절에 네. GDP, 전 세계 GDP 계산해 놓은 차트를 보시면 이러다가 갑자기 산업혁명 터졌을 때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는데 지금 시대가 바로 AI에 기반한 그 혁명을 우리가 목도하는 세상이 아닌가 네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픈 AI에서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약간 쇼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AI의 어떤 페이지가 바뀌는 어떤 혁명적인 포인트가 라고 네네. 얘기를 하면 그런 변화의 모먼트가 앞으로 한 두세 번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계속 그 분야에서는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는 거에 대한 부분은 약간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주식을 사야 된다, ETF를 사야 된다라고 하면 나스닥백이 기존에는 테크주의 빅테크들이 주도를 해왔다면 이제 빅테크들의 이런 AI 서비스를 기반으로 기술을 기반으로 뭐 바이오나 네네. 뭐 아니면 다른 뭐 조선에서도 AI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니면 다른 온갖 그 산업 분야에서 AI를 적용하면서 그 생산성의 혁신이 엄청나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는 명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가장 잘 포섭할 수 있는 ETF는 나스닥백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되게 적절한 상품일 것 같고요. 5년 저는 이제 모아가는 것보다는 다른 방식을 좋아하지만 만약에 모아가야 된다고 하면 나스닥백이 가장 좋은 상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AI 혁명 시대에는 뭐 다들 온다고 생각하는데 네. 거기에 결국 이제 나스닥백이 네.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걸 선택하는 게 좀 좋을 수 있다. 예. 언급해 주셨고 자 그리고 이제 ETF 투자 시작하신 분들이 흔히 좀 저지르는 좀 실수 같은 게 혹시 있다면 투자 전략도 여러 문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요즘 사람들이 되게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네, 사실 맞아요. 한국의 장기 투자 문화 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는 다른 전략들이 이제 워킹을 했었고 미국에서도 뭐 투자자분들 생각하시기에 미국 사람들은 다 지수로 장기 투자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수많은 밈 주식은 누가 거래하고 있으며 맞아요. 그 옵션 시장 그 진짜 데일리 그 옵션 시장 있거든요. 거기 거래량이 엄청납니다. 다 리테일들 들어와서 개인 투자자들 오셔서 거래하는 건데 그 미국에서도 지수를 장기 투자를 꼬박꼬박 하시는 분들을 규율을 가진 인베스터라고 해서 약간 특별하게 봅니다. 대단하신 분이라고 해요. 그렇지 않으시는 분들이 또 이만큼 있는 거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장기 투자 너무 좋고 연금 계좌에서 그렇게 어프로치하는 거 맞거든요. 401K가 미국에서도 강제로 이렇게 그러니까 디폴트 옵션도 미국에서 나온 제도잖아요. 오죽 사람들이 장기 투자를 안 하면 강제로 투자하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원리는 그건데 이제 연금 계좌나 이런 것들에서는 장기 투자를 하는 거 맞고 그 젊은 분들 30대에서 40대
짧아요, 기간이. 근데 그런 분들은 분명히 장기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뭐 45세 이후에 지금 나 60세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장기 투자가 자기 몸에 안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45세 이후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인출기, 내가 이제 현금을 빼쓰는 그런 구간에 내가 어떻게 투자를, 자산 구성을 네네.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를 이미 설계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45세 이후부터는 뭐 자녀분들의 어떤 몇 명을 낳을지나 뭐 이런 것도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앞으로 나갈 거냐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내가 은퇴 이후에 이제 소득이 끊겼을 때 굉장히 이제 되게 크리티컬한 문제거든요. 갑자기 소득이 끊기는 거니까. 그때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설계를 최소 45세부터는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 뭐 ETF, S&P 500 이런 분들한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도 뭐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것도 저희가 감안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예, 투자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본부장님께서 그럼 생각하는 ETF는 무엇인지, 그러니까 뭐 철학 같은 거 있으시면 뭐 얘기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진짜 ETF란 게 그 나라의 자본시장의 뭐 환경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네. 이 되게 고도화된 인프라가 필요하거든요. 거래소에 상장을 시킨다라는 거는. 예, 그런 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사회, 자본시장의 환경을 비추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하는데 2008년부터 9년부터 뭐 2010 몇 년간, 10여 년간 박스피의 시절에는 ETF의 역할을 레버리지 인버스가 해줬어요. 예, 박스피에 대응하는 전략은. 그리고 근데 그 2020년에 이제 미국 투자 붐이 일어났을 때 손쉬운 미국 투자 비이클, 저렴한 비이클로서의 ETF가 그 역할을 했다. 여전히 할 거다라는 거고, 이제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요즘 뭐 기사나 뉴스 보시면 나오는 게 뭐 기금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제도를 막 바꾸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제 뭐 그 이유가 있겠죠. 퇴직연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고 뭐 이런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ETF의 향후 역할은 이 노후 문제, 그냥 국가적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국민 재테크의 반열에 ETF가 올라왔잖아요. 지금 은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이제 고령화된 인구 구조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연금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구간에서 ETF가 뭘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역할을 이제 만들고 찾는 게 지금 ETF의 다음 스테이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막중한 또 사명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ETF 아는 형 이제 구독자분들께 좀 마무리 인사 한번 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키움 ETF 사실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세요. 원래는 이제 코세프라고 해서 2002년에 한국에 ETF가 처음 도입될 때 같이 시작하면서요. 업력은 엄청 깁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분들 사이 아직 좀 약간 기억에서는 좀 이제 멀어져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뭐 인력 구성이라던가 새로운 상품에 대한 도전, 뭐 오늘 소개드렸던 상품처럼 새로운 혁신을 주도하려고 열심히 준비 중이어서 뭐 제가 아까 투자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투자에는 왕도도 없고 돈 벌기는 원래 어렵고요. 그런 어려운 길을 저희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저희 회사에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다. 향후에도 좀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린다고 좀 구독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키움자산운용의 이경주 본부장이 오셨으니까 뭔가 정말 큰 히트 상품이 하나 나와서 좀 인기를 좀 끄시기를. 그래서 저도 한번 응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으로 오늘 아는 형 순서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귀한 걸음 해주신 키움자산운용의 이경준 본부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